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사회를 맡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입니다. 자, 저희 이데일리가 이번에 부동산 투자 포럼 개최하게 됐는데요. 패닉 바잉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올랐죠.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들까지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데일리가 현재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 더 나아가 부동산 고르는 비법, 또 금융상품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토론회 순서인데요. 제가 자리로 이동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일단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님, 그리고 양지영 RNC 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패닉 바잉 시대 주택시장은 과연 어디로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오늘 패널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광수 위원님부터, 뭐 다들 많은 분들이 다 세 분 잘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의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건설 회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지영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정 RNC 연구소의 양정 소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리서치 업무에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은형 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입니다. 저는 현재 재직 중 기관에서 국토건설 정책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제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 또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서는 집값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패널 세 분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는 아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최근 쏟아지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향후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답변에는 뭐 패널 한 분당 뭐 추가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그래서 패널 한 분당 한 7, 8분 정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전반전은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후반전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뭐 무주택자분들의 입장과 또 실거주 1주택자분들의 입장, 또 다주택자분들의 입장에 각각에 맞춰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해서 바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그 질문들을 잘 캐치를 해서 또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질문 전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뭐 전문가분들께 여쭤봐서 기사로 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론회 전반전을 시작할 텐데요. 일단 질문 순서는 여기 제 가까운 이광수 위원부터 일단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전반전은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부분도 역시나 어떤 지역이냐, 또 어떤 뭐 형태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생각하시고 있는 뷰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반전 후반전 하니까 무슨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이 부동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토론회도 들으시고 전망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 대상의 자산이 굉장히 큰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이제 한 10억 뭐 이렇게 돼가고 10억 원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주식처럼 거래하고 쉽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변화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의 이런 독특한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전망, 내년 상반기 전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긴 안목으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전제를 좀 해드렸고요. 저는 집값이 향후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지금 한국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오르는 건 뭐냐면 투자 시장에 그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계속 쫓아오르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오늘 제목처럼 패닉 바잉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수요가 왜 감소하냐면 한국의 주택 수요를 움직이는 건 투자나 투기 수요인데 한국 부동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투자 수익률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출이 안 되고요. 세금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어디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주택자가 거의 이게 한 두 배가량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런데 향후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투자할 사람들이 시장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요즘 서울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사실은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려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시장에 물건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바로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먼저 파는 사람들이 유리한 국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6월 전까지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6월 이내에 빨리 팔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매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또 가격 상승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2015년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물 거래 회전율이 100채당 10건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엔 5채가 줄었고요. 올해는 4채로 줄었어요. 그만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매물을 감소시킨 거죠. 그러면 이게 공급 감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계속 매물을 감소시키기에는 임계점에 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없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 시장에 매물이 증가시키면 사실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시고요. 뭐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몇 채가 필요하다,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근거는 이제 수요 감소를 드셨는데 수요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들이 지금 혹시 어떤 지표들이 참고 지표가 될까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치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9월 들어서 거래량이 거의 600채밖에 서울 아파트가 거래되지 않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있다면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이건 단순하게 수요 공급 논리입니다. 모든 재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 아주 명확한 그런 근거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런 이론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의 감소가 더 컸다면 그렇죠. 그러면 수요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영향이 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 않나요? 거래량 감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가 감소함에도 가격이 오른 이유예요. 아까처럼 매물이 그래서 감소했거든요. 공급이 감소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매물이 여기서 더 이상 감소하기 힘들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집을 갖고 있을 유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격 상승세는 점점 둔화되고 있잖아요.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세금이 갖고 가는데 세금 부담이 계속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 되니까 증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여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임계점에 또 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는 그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유세 강화나 이런 영향으로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내는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1억이가 굉장히 한계에 도달해 있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시장에 내놓는 물건의 영향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6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어서 양지영 소장님의 또 집값 전망에 대한 일단 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앞에는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 막 댓글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회자분의 질문들을 보니까 이게 또 생중계 토론회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앞에 이제 앞서서 이제 이광수 위원님께서 연구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집값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보느냐라는 것과 지역별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짧게 단기적으로 보고 또 시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고 지역별로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지방은 몰라도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당분간은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상 이제 값이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매물이 쌓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 잠김 현상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2017년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 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놨잖아요. 사실상 그때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할 매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이달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800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감안을 하면 1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또 신고 기간이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증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으로 보면은 1,000건이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0건이 넘지 못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부분들인데 서울시가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에 1,000건을 넘지 못한 날은 거의 한 건도 없었어요. 한 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 1,000건. 네, 월 1,000건이죠. 사실 뭐 이런 이제 거래량이 축소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지금까지 내놓았던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에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꺾이지 않은 이런 시장, 즉 상승장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를 해봐야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증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달에 증여건을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 전체 거래 중에서 증여가 무려 22%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5채 중에 한 채는 증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의 정부가 이제 정책들을 보면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
실수요자들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놨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게 실거주 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주 여건들은 사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시장의 어떤 방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매물 잠김 현상을 좀 부추기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동안은 이제 1주택자들이 2년만 보유를 하면 면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2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역시도 2년의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고 재건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뭐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의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끔 팔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6.17 대책 그리고 7.10 이런 그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그 후속 대책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에 위한 그에 해당되는 뭐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런 부동산 세금 3번까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부동산을 보면은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리고 증여를 할 때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수요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슈퍼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그 선호 부분들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보면은 가격은 뭐 거래는 안 되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려 55곳이 평당 1억 원대에 3.3제곱미터당 1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그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용 5구제곱미터 작은 거잖아요.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15억 원 이상을 경신하는 그런 단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물 잠김 현상 부분들이 당연히 풀려야만 거래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이 또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건데 우선 전 내년에는 좀 변곡점이 돼서 약간은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공급 대책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다 아시겠지만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택지 지구에 이제 공급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특히 내년에는 사전 청약제가 진행이 되는데 생각 외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상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한 달간의 접속 건수들이 보면은 1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정말 그 수요자들이 관심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하남시를 비롯해서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여기에 빨리 이사를 해서 거주 요건을 갖추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어떤 공급에 대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기 수요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또 그 앞서도 이제 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월 이전에 내년 6월 이전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오기 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과 공급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은 좀 달리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 연구위원님과 양 소장님의 말씀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물 잠김 현상들 그리고 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양 소장님도 역시 내년에는 보유세 기준일 전에 뭔가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조정 국면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단 먼저 던져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보유세가 강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보유세 강화로 인한 매물 출회 현상과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어떤 게 더 힘이 셀지, 그러니까 매물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잠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은영 위원께서 또 보고 계시는 집값 전망 뷰를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신문 기사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죠. 뭐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뭐 저금리 이런 얘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던 군중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 평균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동산이나 주택 얘기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망 자체도 이제 아주 먼 미래의 전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간 오를 것이다, 언젠간 내릴 것이다, 이건 의미가 크게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향후 몇 년 정도, 그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신문에서 늘 보고 있는 유동성 얘기를 보겠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불렸는데 돈이 갈 데가 없고 거기에 저금리가 더해지니까 부동산으로 몰린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돈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책 펀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낸 입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2%까지 감안하더라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죠. 그럼 이 얘기는 적어도 올해 적어도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풀릴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기축통화를 찍는 나라죠.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도 유동성은 계속 풍부할 것이고 저금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말고 다른 곳으로 많이 흘릴 것도 없죠. 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안정시키는 내용하고는 또 거리가 먼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이제 세계 신문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이 하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한때 유명했던 폭락론이었죠. 그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나오죠. 생산하는 인구 감소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의외로 그 폭락론이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가서 적어도 이번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효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정말 사람들이 집을 안 샀습니다. 집값이 꼭 하락한다는데 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기다려 사야지라고 하는 대기 수요가 쌓였던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사실 서울 강남에 집을 사나 서울 변두리에 사나 요즘 얘기하는 갭 투자로 봤을 때 그 투입 자금이 똑같았습니다. 1억만 있으면은 강남 어디든 다 살 수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 그런 내용들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집값이 내려가질 않는구나.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사회에서 낙오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드는 거죠. 이런 불안감들이 오늘 제목에 있는 패닉바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사실 지금은 그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그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에서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끌어왔냐면은 종전과 달리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서울 도시민 고밀도 개발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계획안들은 실물 주택이 되기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 집이 지어지고 있는 시기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택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저거 그냥 잠깐 빌려 살아도 괜찮은 거지, 필요하면 사고, 이 정도로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죠. 세금도 더 매기고 집이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더 강한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죠. 그분들이 전제하는 것은 이렇게 규제를 세게 하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걸 받아주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만큼 받아주는 수요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혹은 주택 시장에 어떤 큰 임팩트가 생기는 시점이 이번 하반기가 될 것이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이 될 것이냐?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단 이은영 의원께서는 현재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전 국민의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역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떠받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의 그 비유를 좀 듣고 나니까 쟁점이 과연 그렇다면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은영 연구위원께서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락론자들은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전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충분히 받쳐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앞서서 이 연구위원님이나 양 소장님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것이 하락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 분 다 맞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양 소장님께 이제 추가 질문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답변을 듣고 갈까요? 일단 내년 양도세 부과 기준일 전에 과연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을지 현재 매물 잠김을 초래한 어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그런 부분과 둘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내년에 6월 이전에 매물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은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11억 원이 올랐습니다. 11억 원이 올랐는데 그 11억 원이 올란 그거의 양도세를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보유세 부담이 그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젠가는 또 오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습 효과가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거나 증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요자들 지금 이제 증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또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 보유세 부담과 함께 공급 계획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가 쉽게 덤벼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전세값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전세값이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매매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살 집도 없고 또한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살 여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매도자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 특히나 시장에 풍부한 매도 물량들입니다. 쌓여가는 물량들이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 공급의 어떤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자들이 생기고 가격들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거 보이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에서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점차 더 매물이 더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매물이 쌓이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보다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이광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았고 물론 1년 그 유예를 두긴 했지만 내후년부터는 더 그 중과 포인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매물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다주택자를 진짜 움직이는 건 저는 제가 나그네 비유를 하지만 바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따뜻한 햇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시장에 매물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공정의 문제 때문에 그 세제나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래서 막 바람 분다고 옷을 여민다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 더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날아갑니다. 옷 벗는 거를 차원을 떠나서 저는 사실은 약간 그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다주택자가 만약 계속 안 팔고 옷을 점이면 이제는 보유세에다가 양도세는 뭐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시장을 예상할 때 합리적인 시장을 예상하고 가정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주택자가 계속 매물을 감소시키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물이 나와도 다 받아준다. 자, 이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저희가 고민할 게 플로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어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 변화를 얘기해야 돼요. 반대로 아까 심리를 얘기하실 때 2013년도 12년도에 집을 사지 다 않는다고 했을 때 집을 그럼 사자고 해야 되고 지금 모두 다 집 사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심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집을 사자고 그랬을 때 이가 영원히 유지되면서 집 살 사람은 많다라고 가정하는 건 좀 무리하다고 좀 보고 있고 유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시장의 가장 핵심은 이 높은 가격에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금리만 따져볼 때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게 바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유동성이 정체된 거예요. 그럼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금리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인데 4% 떨어졌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인 겁니다. 앞으로 내려갈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보고 분석할 때는 이런 변화, 플로우의 관점에서 얘기해야죠. 스톡, 지금 모두 다 사고 싶어해. 지금 유동성의 M2가 엄청 많아.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는 건 사실 변화에 불가피한 측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은영 위원님께서 뭔가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더 내려갈 수 없는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과연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제 장기 전망 언젠가 올 것이다, 언젠가 내릴 것이다.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금년 하반기 내년까지만 말씀드렸죠. 아무리 기축통화를 찍어낸 나라라고 해도 그걸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있죠.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을 미리 보거나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올해하고 내년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집 가시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목돈을 내는 거죠. 집을 팔면서. 그리고 보유세를 낸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씩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큰 손실보다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작은 손실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아마 매물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다수가 양도세를 택할 것이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제 34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반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반전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참가자들 혹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전제로 해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면 그럼 집값이 좀 더 떨어질 때까지 혹은 내년 이후에 매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혹은
뭐 가격은 떨어지지만 아직 살 때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실거주 1주택자도 뭐 갈아타기에 대한 뭐 욕구는 누구나 있으니까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 또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고민이 계속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 있게 아마 지금 세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각각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양 소장님부터, 양 소장님 그리고 이은영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 순으로 한번 일단은 기본적인 일단 조언을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저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네, 이 부분들은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잘못했다가 정말 몰매 맞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뿐이지 이게 뭐 네네.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요. 누구나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나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다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자신분들은 이제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결정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의견만 듣겠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게 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결정을 해놓고 의견만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선에는 저는 만약에 어떤 이렇게 전략이라든가 타이밍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값이 어느 수준에 와 있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집값은 어깨 이상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꼭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오늘의 주제처럼 패닉 바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몇 억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모임들을 가서 오히려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을의 입장이래요. 무서워서 내 집이 얼마 올랐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정도로 어떤 이렇게 공포심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포심은 사실 2018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공포심은. 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공포심이 극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또 부분들은 내년에 공급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집값의 상승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된다고 물론 서울의 어떤 주요 지역의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공급이 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부터 어떤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무주택자 분들이 좀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좋은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의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저는 이제 가점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이 당연히 또 길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젊으신 분들도 시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노부모 부양을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특별 공급 물량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가점이
뭐 30점이라든가 40점대 이 부분들이 가장 애매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청약을 해도 당첨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 최저 커트라인이 60대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단지를 당첨이 되기는 사실상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단지별로 또 이제 층별로 어떤 부분은 또 그 비인기 이런 단지들 혹은 비인기 이제 평면들 이런 부분들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청약에 나서되 또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분양 단지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풀리게 되면은 공급에 있어서도 이제 예전에 보면은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라든가 이런 인기 단지들도 미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도 또 곧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입장에선 가장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팔았다가 오히려 또 비과세 요건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어떤 비과세 요건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이제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부분들은 오히려 선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똘똘한 이제 자금이 이제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집중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지방부터 양도세 차익이 적은 지방부터 파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이라든가 인기 지역들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전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는 뭐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증여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 많이 하시겠죠. 네,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서 한 부분들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마 지금 그러니까 그 수요자분들이 참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초보자분들 또 시장에 처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과연 지금 현재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들 역시 전문가들의 도움, 뭐 조언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무주택자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기에 조금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청약 특별 공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위원님께서 또 현재 수요자분들께 네.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 분들, 그러니까 두 부류의 분들, 무주택자 분들과 이제 청약을 보시는 분들, 이 두 분들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저희 한국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그 윗세대들 때부터 다 똑같은 얘기들 하나씩 해왔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내 등 누일 집이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뭐 작은 집도 되게 괜찮겠지만 이제 가족들이 생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산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주식시장 같은 투자 시장은 아니니까요. 뭐 금방 팔고 금방 사서 뭐 하는 건 그런 거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들도 있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산다는 자체가 집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행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어디 이상한 구석에 있는 저거 샀다가는 물릴 것 같은 그런 집들은 아마 안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시는 분들이 사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집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사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청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지금 청약 시장은 다들 로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인근 시세와 차이가 형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부터 사실상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인근 시세가 이미 그러니까요. 자, 저 같아도 지금 청약이 된다면은 저도 청약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약 물량은 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청약에 관계없는 청약 통장은 갖고 계시지만 당첨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실수록 집을 먼저 매입하셔서 가족들과의 편안한 삶을 하루라도 더 빨리 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윤영 의원께서는 이 주택에 대해서 역시 생활 터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뭐 사실 투자 시장이라기보다는 생활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여력이 된다면,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청약에 있어서는 역시나 저렴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광수 의원님께서도 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상하게 개인적인 그런 거 없지만 이윤영 의원님 말씀에 계속 뭔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예, 집은 사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값은요, 사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지점을 명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은 부동산인 투자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많이 생겨서 인구가 증가해서 한국의 집값이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5년 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넘쳐나니까 20채, 30채, 100채, 10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셔야죠. 그냥 내가 살 집이라고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내 집이 편안한 거는 빚을 이만큼 지고 비싼 아파트를 샀어요. 편안해요? 내 집이라고? 전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아니죠. 시장은 절대 내가 살려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2019년 상반기에 강남의 집값이 갑자기 20-30% 막 빠집니다. 잊으셨어요? 아니, 그 실거래가로 나오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17억, 16억에 막 거래됩니다. 갑자기요. 왜? 똘똘한 채인데 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니까 심리적으로 막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집 마련도 그들처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해보자는 거죠. 그래야 내 집 마련 잘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전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왜 집 없는 30, 40대가 왜 이렇게 패닉 바잉을 했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도 좋아. 그러면서 비싼 가격에 하는데 이때 제일 누가 많이 파신지 아세요? 법인 사업자들,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매물을 요즘 엄청 증가시키고 있어요. 선수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집 없는 사람들만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팔라고 해서 판 거 아닙니까? 근데 팔라고 해서 안 팔잖아요. 양도세 높다고 그래서 다 자기네 돈 될 것 같으면 팔 것 같으세요? 안 팔죠.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집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에 강남의 집값이 1년에 30-40%씩 빠졌습니다. 그때 사자고 그랬을 때는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근데 와 이렇게 오르는데 다 올라놓고 이제 집은 사는 곳이다, 리빙하는 곳이어서 살아도 된다. 전 이런 말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물론 변화의 시간에 걸리고 이런 시차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집값이 오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내 집 마련도 투자 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작정 대출 많이 일으키고 영혼까지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받아서 사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요 서울에 자영업자 폐업자가요, 제가 오늘 통계자를 보니까 4만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는데 왜 주식시장은 폭등하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많이 오르면 팔기도 하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때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 내 집 마련도 하시고 사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야기가 그려지니까 제가 좀 격양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시장이 움직이는 본질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내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증가합니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투자로 움직이는 걸 좀 면밀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로 움직이는 세상은 계속 이렇게 변동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네, 이광수 의원께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투자자들,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가격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 당분간은 뭐 전세나 월세로 조금 더 계속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프로가 빠지는가 예측할 수 없죠. 대신 시장이 언제가 바닥을 찍냐면요,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서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회복하는데 사실 이때 매물이 시장에 증가하는 그 시그널 신호고요. 이때가 사실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그러니까 즉 공급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때, 이런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시점이 오면 사실 그때 내 집 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 집 못 샀는데 나 맨날 그 기다리라고 해서 못 샀다. 사실은 그동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거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요. 앞으로의 변화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무주택지 무주택자분들은 거래량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뭐냐면 가격 변동률이 적은 것보다 가격 변동이 훨씬 더 큰 게 사실 투자하기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떨어진 게 안전한 자산이 아니에요. 안전한 자산은 가격이 싼 게 안전한 자산이죠. 가격 변동이 안 움직이고 조금씩 500만 원씩, 여러분 뭐 부동산 가보시면 이 아파트는 안 빠지는 아파트예요. 뭐 500만 원씩 올랐어요. 이건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빠지고 충분히 쌀 때가 안전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걸 여러분 거래량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은영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광수 의원님께서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가격에 대한 좀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윤영 의원께서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가격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질문이 원래 그게 아니었죠. 무주택자들 이거였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네, 어떤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동산과 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죠. 이제 주거하는 생활 공간이죠. 그런데 거래량 같은 걸 보고서 최적 투자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보시는 분들이 다 부동산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이목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사라고 찍어주기 시작하면 다 같이 사니까 또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하고 다른 게 없어집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상황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그걸 하시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싸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든 물건이든 싸게 사기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싸게 사고 싶어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쌀 수 있지만 필요할 때 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필요할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만 어디 이상한 데 샀다가 물리거나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그런 지역을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지역을 한정 짓는 겁니다. 서울,
서울 근접한 수도권, 지방 주요 지역들 이렇게 한정짓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열띤 토론이 이어가다 보니까 현재 54분 이제 원래 3시까지 이제 토론회가 진행되기로 했는데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사이에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뭐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까 양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매수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양 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에 공급이 풀릴 수 있는 뭐 사전 청약도 지금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황이고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좀 영향, 시장에 대한 영향이나 혹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연구원님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시죠. 네, 최근 면전과 지적된 부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이 부족하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3기 신도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짓지 말고 서울 안에 고밀도 개발을 하라는 것들 있죠. 그 도시 승리 책에 나오는 얘기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방침 자체는 바꾸셨죠. 서울 도심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대신 그 안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자체에 대해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 기대하는 것은 이제 계획 자체를 좀 늦게 발표했죠. 원래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시작할 때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좀 늦게 발표했습니다. 늦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추진 자체를 원래 계획한 대로 제때에 가급적 더 빨리 궤도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3기 신도시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게 더더욱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양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3기 신도시 그 지역들을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입지 부분에서 상당히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이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집값의 안정에 도움이 될까라고 부정적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약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 패닉 바잉 그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입지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냥 과거에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40대, 50대 경제적으로 좀 갖춰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을 고집할 수는 있겠지만 30대 입장에서는 하남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수도권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어떤 금융위기만의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이제 본격히 되고 그 물량들이 이제 그 풀리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집값에 어떻게 보면 안정화에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3기 신도시도 조금은 기대를 할 만하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많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교통이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수요자들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런 대책들을 방안을 같이 구축을 해서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통 대책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청약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통 대책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청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수 의원님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해 주시죠. 예, 그 3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분양가 측면에서 저희가 좀 매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난 청약할 거야. 그래서 뭐 거래되는 아파트는 보지 않아.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막 분양되고 실제로 공급될 때 서울의 집값이 막 하락해요. 그러면 굳이 뭐 그 청약 받고 나는 3기 신도시만 갈 거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거래해서 또 유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변화하자는 거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투자 목적으로 보자는 이유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기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본질, 변동의 본질 원인들을 많이 알수록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알고 그들만 돈을 벌려고 아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만 맨날 일반 사람들만 집 없는 사람들만 당하거나 아니면 고점에 사거나 이런 경우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근한 예로 2006년도 11월에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2006년도부터 1년에 한 30-40%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2006년 11월에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한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을 해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는데요.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이었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그동안 없던 수요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선수들은 시장에서 조금씩 나가고 정책은 강화되고 그리고 가격은 너무 올라서 사줄 사람은 없고 사실 이런 현상들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를 말씀드리면서 3기 신도시건 구주택 거래되건 사실은 이거를 차별해서 볼 필요는 없다. 다 아파트다. 그래서 잘 같이 비교하시고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뭐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보실 때 훨씬 더 좋은 관점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위원님도 뭐 내 집 마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비싸게 사면 안 된다 이런 해서 안 된다는 게 지금 아니고요. 하락 국면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2013년도에 제가요 집 엄청 사자고 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제가 사자고 할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 네.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조회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뭐 시장의 뭐 폭락론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변화를 읽고 변화에 제대로 된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여러 가지 또 질문을 계속 제가 던졌을 텐데 시간이 일단 다 돼서 토론회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에서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부분들 만약에 오늘 토론회에서 소화되지 못한 질문들은 또 저희 이데일리 우리 건설부동산부 기자들이 또 취재를 해서 우리 수요자들, 시청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답변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 이데일리 기자들이 정리해서 또 기사로 나가게 되니까요. 그 부분들도 검색하셔서 잘 정리된 기사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와 좋은 조언 많이 해주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